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정이 오늘 연금개혁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종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과 그 파장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여야정 협의체 이제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실무자 회의에서 좀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특히 이제 소득 대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이게 합의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지 상황이 어때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연금 개혁 얘기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있습니다. 네네. 이 모수 개혁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그 비율을 조정하자가 이제 모수 개혁이고, 구조 개혁 같은 경우는 뭐 세대별 차등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연금과의 통합 뭐 이런 걸 이제 구조 개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여야가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향성은 이제 동의를 하고 있으나, 다만 이제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 소득 대체율에 있어서 지금 1% 포인트 서로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 사실 여기서는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좀 접점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이제 정부에서 지난해 이제 그 연금 개혁안 낸 것 중에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국민연금이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했었는데, 워낙 이제 저출산 고령화나 막 이런 문제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 그리고 이제 기대 연령 증감률, 그냥 얼마나 더 사람들이 또 사는지 이런 것까지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정을 하자, 이거를 정부가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 못 받는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수 개혁에서 이제 이 소득 대체율 조정만 하는 거면은 뭐 좀 타협점 찾기가 어렵지 않겠지만은, 이 자동 조정 장치와 관련해 가지고 또 엮어지면은 좀 접점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국민의힘이 또 자동 조정 장치 꼭 넣자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 이동수 대표께 하나 더 여쭤보면, 본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어떤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 21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자, 이런 그 방안도 지금 정리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것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느 단위에서 이제 논의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아무래도 국회 예. 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따로 논의하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는 이재명 대표도 좀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 대체율 국힘이 받으면 우리도 요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뭐 양대 노총이라든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 진보 진영에서 이제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 부분에서 한 발 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니라 연금 개혁이라는 게 결국에 국민들 전반적인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타협점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에 야당안으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습니다. 소득 대체율 44% 야당안으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이제 시사한 건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소득 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 정도 차이라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자, 근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안 연말에 예산안 단독 처리 이 부분도 사실 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1% 차이니까 정 이게 안 되면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는데 연금이란 말이에요. 이제 큰 주제죠. 합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사실 1%포인트 차이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하시는 걸 보니 42%에서 43%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44%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45%에서 44%로 양보한 것도 꽤 큰 거고 이게 사실 시간을 많이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결정해야 2월 된다. 내에 마무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단독 처리가 가능한 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제 방금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경우에도 조건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국정협의체에서 밝혔던 만큼 네. 결국의 핵심은 저는 이 소득 대체율 1%포인트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협이 안 이루어지고 정부도 정부안만 고수하고 국민의힘도 44%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표님 왜 1% 우리 정확한 영어를 써요. 1% 차이 갖고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제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1%그 차이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조정 장치 이 문제도 좀 협상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대 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려했을 적에 20년, 30년 뒤에 이 연금을 받는 수령자죠. 수령자의 숫자가 어떻게 될지 예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자동 조정 장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연금이 향후에도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연금 개혁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동 조정 장치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 연금을 실시하는 선진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상황이랑 이게 결부시켜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포인트 이 차이는 저는 뭐 양당 중에 어느 한 정당이 양보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자신들만의 정파적 이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서 1% 양보 못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양당이 다 서로 간에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양보하는 쪽이 승자라고 생각해요. 필수적인 연금 개혁을 함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우리가 합의해 준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께서 그 당에 지지 안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이 연금 개혁 문제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소득 대체율 뭐 이 문제는 저는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봉책 다음에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구조개혁 등의 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연금 자체 문제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과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그러한 그 합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은 합의라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어느 당이 됐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라도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고로 네, 이동수 대표님. 예, 그 이제 자동 조정 장치 이게 이제 뭐 도입되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추계를 해봤는데 1975년생 그러니까 올해 49살인 분들이 이제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되면은 평생 받는 연금이 현재보다 한 1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연령대가 사실 민주당 지지가 또 가장 강한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 뭐 몇 퍼센트 포인트로 소득 대체율을 하느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 같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또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핵심 지지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정치적으로 이제 또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당내에서 되면. 예. 그 여론에서. 여론에서. 자, 여야는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또 일괄공제를 좀 늘리자 그런 겁니다. 28년 전에 5억 해서 합산 10억 아니었습니까? 28년 전에 개발도상국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집값이 몇 배 올랐어요. 근데 기초공제, 일괄공제 똑같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나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세금을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돼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이런 걸 좀 고치자고요. 상속세 내기 위해서 집 파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핵심입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상속 공제를 늘리자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를 잘 이렇게 버무리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동수 대표님 상속세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 입장은 지금 어떻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이 상속세 논쟁이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 띄우면서 그 네. 일환으로 또 이제 중산층 상속세 완화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일단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재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또 이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은 상속세 면제 상한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이제 18억 원까지 이제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에 이제 국민의힘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하나가 빠졌다. 그게 이제 기존의 정부안에 있었던 최고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50%인 거를 40%로 이제 인하하는 건 왜 빼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이 1,000억 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 이제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제 민주당이 이 수도권 의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집값이 또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이 중산층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 부동산 보유자들의 아파트 상속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아파트 상속보다는 기업 상속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들의 기업에는 왜 혜택 안 주나? 예, 그래서 이제 기업체 상속까지도 보고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또 이제 좀 서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저는 이 상속세 개편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머리에 딱 떠오르냐면 지난 대선 때 어떤 부동산세라든지 부동산 값이라든지 그로 인한 뭐 그 서민들 중산층의 어떤 부담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지금 나온 메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책 지향성 자체를 이제 보수 쪽으로 우클릭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중도층이 실생활에서 아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그 실용적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상속세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8억 정도의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없이 상속받아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집값도 많이 올랐고 과거 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담아낼 수 없으니 실생활에 맞게 실생활에 와닿게 기준을 맞춰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뭐 우클릭을 하고 있다. 갑자기 뭐 보수로 돌아섰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와 좀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사실 정부는 이 최고세율 구간을 50%인 거를 40%로 낮추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초부자 감세를 또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2022년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기준으로 이 최고세율을 낸 사람들을 보니까 95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자산이 42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신경 써서 이 사람들의 그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늘리는 거나 배우자 공제액을 늘리는 거에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국민의힘이 좀 완강하게 나오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사실상 행패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태길, 양자태길로 뭔가 정책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어떻게 보면 던집니다. 던지는데 이게 뭐 지나치게 우클릭하고
만약에 선거가 열릴 경우에 대비해서 선거 다가오니까 표 모으는 용으로 한다. 뭐 이런 비판을 뭐 여당에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당은 국정을 책임진 당인데 왜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던지지 못하고 야당 대표가 던지면 이거를 계속 수세적으로 받는 모양새 이런 부분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볼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 거부를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그 선거 국면이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민주당이 오히려 저는 말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할 거였으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어야지 오히려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안했었던 안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일종의 선거 운동을 지금에서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제안들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도 저는 일견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그 쉽게 말해서 집값 관련한 문제만 지금 이슈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이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자산가에게 왜 100억 세금을 깎아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을 갈라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 통합의 정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 문제도 지금 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궈 놓은 가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업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현재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국민을 갈라치려고 하는 초부자와 일반 서민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 개편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경제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급급해가지고 내놓은 궁여책이다.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상속세, 근로세, 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 관련 공개 토론 제안했고요.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 벌이자고 역제안했는데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3자3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다시 또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1대1로 한번 붙였는데 뭐 3대3이냐 이러고 또 약간 그런 속보가 떴더라고요. 자, 여하튼 뭐 3대3이 됐든 1대1이 됐건 이런 그 여야 간 토론 좀 성사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왜 웃어요? 그냥 좀 하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솔직히 청취자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 뭐라도 좀 해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토론이라도 해라. 네, 토론이라도 좀 하고 뭐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입장이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토론 제안에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뒤에 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께서 1대1 무제한 토론에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뭐 우클릭이다, 위장막 전술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무례한 제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이제 또 찬성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식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특정 단어를 쓰지 않고 무례한 용어를 쓰지 않고 얘기한다면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게 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라는 어떤 큰 방향성에서는 저는 합의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하루빨리 만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동수 대표님. 저는 솔직히 저도 박 비서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 토론 논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진짜 쇼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토론이라는 게 이제 토론을 벌임으로써 뭐 지지층을 설득하고 여론을 뭐 이렇게 여론에 좀 호소하고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정작 지금 진짜 이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야 대표단부터 제대로 만나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야 대표단 회의나 뭐 사자협의체 이런 것들은 툭하면 파행인데 이렇게 뭐 몇 대 몇으로 토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두 분의 의견이랑 비슷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새 젊은 정치인이 지금 씩 웃고 있습니다. 이분들 네. 그 공방을. 예.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토론하자 했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받을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대3으로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정책위의장 시켜가지고 나는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얘기하겠다 이거나 진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제안을 한 것처럼 1대1로 사실 토론을 해야지 국민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세제 개편안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본인의 소신이고 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국민의힘의 그 1대1 토론 요청에 하루라도 빨리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최고위원님. 네. 저희한테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진짜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멤버 그대로 저희가 나갈까요? 네네.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좋죠. 사실 진행도 제가 할게요. 이 형식에 대해서 뭐 정책위의장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부분에 특정하지 말고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 저는 그렇게 되면 정책 토론보다는 정쟁의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것 같다. 온갖 얘기를 하겠죠.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주제는 정해야 된다. 저는 주제는 좀 핵심적으로 정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이른바 중도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잇따라 비판을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입니다. 반도체법 주 50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 기반인 노조가 반대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에도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보수 정책 코스프레 하면서 알고 보면 좌파 정치인 본색 드러낸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네.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여당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그 특히 이제 원내 투톱의 그 최근의 행보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 비난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께서도 매우 아쉽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 경쟁이 일어나기보다는 뭐 이 대표를 향해서 뭐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클릭하는 어떤 행보에 대해서 뭐 위장막 전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게 아니고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계속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 핵심층의 어떤 감세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상위층들에 대해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적됐던 게 감세 때문에 결국 이제 세수가 좀 펑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계속 연달아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 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한다면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님. 네. 책임 있는 여당답게 좀 먼저 선 제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주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형용모순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뭐 기업을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기업을 옥죄는 현 경제 상황, 현 그 노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바꿀 의지가 전혀 없고요. 또 뭐 현금 살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세수, 오히려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수 확보는 민주당 안에서 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표리부동한 행보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여당인 만큼 정책 주도권을 쥐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슈화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선제적이고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발언과 그러한 정책 그리고 그러한 행보를 보여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이 지금 좀 국민의힘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우리의 경제를 더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더 발굴하고 그것들을 국민들께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께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다. 내란 옹호 세력이다. 극우 정당화돼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거와 괴를 같이 하면서 중도 보수는 이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야겠다.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이런 그 입장으로 중도 보수론을 이재명 대표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유승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안철수 이런 분들은 이건 되게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중도 보수론 그거 자체가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여러 행보들 그리고 정책적인 면들이 과연 중도 보수의 국민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행보였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꼴이 되겠죠.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 그것을 띄웠을 때 좀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가려는 것이거든요. 극우로 몬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내란 정당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본인들은 중도 보수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다. 우리의 입장에 우리와 토론이 가능한 분들은 우리의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그 밖에 있는 분들은 극우고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간다면 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씌워가지고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민주당 일당 독재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우리는 독재 국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향해서 정치 보복을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도 보수를 띄운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위한 그런 야욕을 속내를 비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섬뜩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지금 요 섬뜩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어쩐 선거에 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거를 드라이브를 건다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떤 자기의 행위의 일관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먹혀들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이번 논란, 이 중도 보수론 뭐 이런 논란이 되고 나서 오늘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제 돌았던 이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들을 누가 다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해가지고 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는 보수다 했는데 또 언제는 중도다 하고 언제는 또 선명한 진보의 뭐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 덩샤오핑 얘기했던 그 흑묘백묘론,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뭐 흰색이든 뭐 검은색이든 그냥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보여줬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어느 이념에 좀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실용적인 걸 굉장히 추구를 하고 이념 같은 거는 이제 후순위로 밀어두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서 이번에도 사실 뭐 당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대선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위해서는 뭐 얼마든지 다른 건 양보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특히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에서 볼 때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커다란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익 집단별로 서로 다른 이 정책을 던져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유권자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게 어떨 때는 뭐 왼쪽 깜빡이 킨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오른쪽 깜빡이 킨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또 얼마나 일관성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좀 앞으로 이른바 실용주의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정책의 필요성을 선거가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네네 제대로 이제 부각을 하고 또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진정성은 충분히 이제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한 가지 이제 잃지 말아야 될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유연한 모습과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대 담론이 사라진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필요한 덕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다만 과제는 어떤 당내에서의 합의를 잘 이뤄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18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연금개혁, 상속세 등 중차대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여야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유유가 붙어 있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조금 이른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괴산 휴게소 부근에서 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는 벌써 4시간째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괴산 휴게소 진입을 바로 앞두고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이 괴산 휴게소 진입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장현터널 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사고 나지 않게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8탄 분기점 사이로 14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더 가서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팔곡분기점 일대 다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비룡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월계 1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합행보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특히 김부겸 전 총리는 당 정체성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아주 다른 목소리 냈습니다. 뭐 반민주적, 뭘 역사적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동수 대표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점잖게라도 하겠죠? 그 김부겸 전 총리 측에서요. 아무래도 이제 비명계 인사들은 이제 그 본인들의 원래 지지 기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 진보적인 어떤 정체성을 버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뭐 본인이 어떤 이념적인 스탠스를 강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경기지사나 이런 분들을 본인이 포용할 수 있다면은 이념적인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든지 양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님 힘을 합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공감대는 저는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대표께서도 최근에 어떤 통합 행보를 보이시는 게 결국 그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김부겸 총리께서 워낙 이제 호쾌하신 성격인 걸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박용진 전 의원 우리가 공천 과정을 기억합니다. 네.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누굽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네. 그 지역구에 왔다가 그 다음에 여성 변호사 한 분이 왔다가 또 뭐 한 일주일인가 열흘 남겨놓고 낙마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민수 네. 대변인이 갔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파란을 겪었던 그 지역구인데 그걸 나쁘게 해석하면 와 박용진은 꼭 떨어뜨리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앞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국면에서 또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한 통합 행보인데 꼭 필요할 때는 만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럽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워낙에
다양하고 또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대권을 잡지 못한다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른바 비명, 그중에서도 자신한테 굉장히 큰 비판을 가했었던 비명 측과도 허심탄회하게 만나면서 우리 하나로 가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뭐 다른 당이지만 비판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거든요. 네. 우리 내부 진영을 먼저 다독이는 것 자체가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뭐 다른 당이니까 비판적인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의 본연을 회복하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제가 부럽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좀 상대적으로 내부의 단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당 다 경선 전이고 후보 선출 전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은 그래도 후보 선출 이유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통합 행보를 가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이유를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는 사실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아직 대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나 내부 총질이 심하다? 네, 내부 총질이 심하다 뭐 이런 비판이나 혹은 네. 뭐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친윤계의 행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내의 화합이 일단 우선시 되어야지 어떤 후보가 선출이 되어서 대권에 나가든 일당 체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치열하게 붙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경선 이후를 대비한 화합까지도 다양한 면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과연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이 경선 국면에서 서로를 향한 갈등과 반목을 뭐 지도부든 뭐 찐윤 의원들이든 그런 분들이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배울 점은 배워서 당내 화합을 조금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동수 네. 대표님 지금 신조 부대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싸움이 벌어지면 더 유리해 보이는 사람은 벌써 스타트에서 막 적이 나가고 있는데 불리해 보이는 분들은 저 출발선에서 서로 막 총질하고 있다. 이 상황이 그런 상황 같습니까? 일단은 저는 윤석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이 탄핵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본인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그 차기 주자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지금 강하게 이제 뭐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다 메시지를 내므로써 지금 이 차기 주자들이 그분들 목소리 신경 쓰느라 지금 뭐 적극적으로 얘기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어필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확실히 전 민주당이 뛰어나다고 느낀 게 2016년 총선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뭐 비박계 친박계 싸우면서 막 옥새 파동도 일어나고 또 비박계 의원들 나가서 무소속 출마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컷오프된 이 의원들이 덕헌 유세단인가 해가지고 꾸려서 이제 우리가 비록 컷오프 당하긴 했지만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좀 보기 좋아 보이죠. 네. 네. 내일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를 앞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주말 내내 최종 변론 준비에 집중했다는 후문입니다.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직접 6필이라 그러나요? 핸드라이팅이라 그러나요? 진술문을 쓰면서 최후 변론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는 한 번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재판 특히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 판결 아니겠습니까? 단심이고요. 예, 정치적 판결인 만큼 이 국민 여론이나 국민들의 그런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그거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압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되었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일종의 그런 유감 표명 그것은 일단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로 갖고 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전된 목소리를 내실지에 따라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신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만큼 조기 퇴진을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조기 퇴진 이후에 새로운 공화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것이 내가 말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면 저는 국민 여론을 지금 말씀하신 게 임기 단축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정부의 이거를 마련하는데 이게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건 다 따져봐야 약간 된다고. 임기 단축 얘기도 나오기에 제가 저는 다 들어간다.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실 필요도 있다고 예, 봅니다. 지금 어찌됐든 여야 할 거 없이 그리고 국민들 모두까지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만큼 내가 그것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주는 국민들 생기실 것이라고 보고 또 헌법재판관들도 탄핵을 인용시켜서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된다 이런 생각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본인의 임기를 줄이면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인용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최종 진술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위나 대통령께서 제안하시는 면이 있으면 굉장히 좀 폭발적인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뭐 임기 단축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이 사실 반성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껏 헌재에 나와서 보여준 모습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뭐 반성과 어떤 자각보다는 네. 결국 야당 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사태였다. 국가 비상사태였고 이거는 사실상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저는 설령 어떤 사과의 문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이 선포한 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어떤 초래된 혼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불안하게 해드려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사과 아닌 사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국회 측에서는 전략이 어떤 대통령의 그 쟁점, 대통령이 주장하는 문제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다투는 자리로 이 시간을 쓰기보다는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공감대를 단단히 다지는 데 아마 그 시간을 쓸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 측과의 어떤 공방을 벌이는 형식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탄핵이 얼마나 중요하고 재판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탄핵 인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결국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사표 규정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동수 대표님 헌재 재판관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될 거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 비춰봤을 때 뭐 이게 이런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건 저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날부터 이후에 뭐 12월 12일 날 이제 담화문도 이제 발표를 하고 뭐 SNS 통해서도 이제 변호인단 통해서 막 주장을 밝히고 했잖아요. 근데 주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하나는 계엄은 정당했다. 그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와 재판이 불공정했다라는 걸 좀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또 이제 법원 쇼핑을 했고 헌법재판소도 편향돼 있고 막 이런 주장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심판 절차 그동안 이제 문제 제기 많이 해왔는데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님 어떤 내용의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그런 행태들은 탄핵 심판, 탄핵 정국이랑은 별개로 굉장히 문제가 다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공수처가 이제 이렇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 서부지법으로 했느냐.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12월 6일 날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공수처가
영장 발부에 용이한 서울 서부지법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저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곳에서도 당시에 우려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막가파로 했던 것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진우 의원실에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허위 답변? 네, 서울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이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수처는 이런 법적인 책임에서 저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공수처가 빨리 해체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해체는 분명히 본인들이 자초한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상무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을 민주당은 정광훈 목사 이중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광훈 목사랑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떤 강성 지지자 그리고 극우 지지자들에게 편승해서 어떤 이 계엄의 잘못된 지점들을 나서서 지적하기는커녕 대통령을 옹호하는데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대통령을 비호하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비상계엄 날에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여당에서 뭐 일부 이제 반성하고 국민들께 좀 죄송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대다수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 체포 막기 위해서 관저 앞으로 달려가고 네. 아니면 정광훈 목사가 벌이는 그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데에만 아직까지도 급급한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보다 집중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보면 어떤 보수 정당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법치라는 가치에 굉장히 위배되는 행위들을 나서서 하고 있다. 보수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 상실해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예. 내일이 25일입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이고 그 다음 날 저 한동훈 대표 저서 출간인가요? 같은 날이죠? 내일이죠. 대통령 한동훈 저기 뭐 대표. 한동훈 대표 예. 자,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복귀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당내 중진 좀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일수록 지금은 대통령의 타임이다. 한동훈 대표의 타임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제를 좀 촉구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거라고 이동수 대표님은 좀 전망을 하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서 이제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제 몇몇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뭐 친윤석열계에서 이제 뭐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차기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물러서 주는 게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 나설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당 전체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말씀은 지금 뭐 헌재 판단도 안 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성급하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사실상 뭐 조기 대선이 열릴 것 같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설령 아니더라도 대비는 해놔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까지 막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 자산까지 지금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상민 최고위원님은 이 상황, 여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중질환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려고 하고 사실상 뭔가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한동훈 대표를 때리면서 뭐 지금은 한 대표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비방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로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답답한 심정도 듭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당내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정치적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이 혼란을 초래하고 나라의 국격을 실추시킨 대통령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난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의 지지층, 어떤 정치 선동을 통해서 규합된 그 지지층에만 계속 호소하는 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할 일인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좀 암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조어 부대표님,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암담하다 이런 그 표현을 쓰시는데 또 당내에서 볼 때는 그 1호 당원인 대통령의 탄핵 판단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기 대선에 있어서 겉으로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이제 혹시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유독 한동훈 전 대표한테만 굉장히 가열찬 모진 비판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수십 명의 의원들이 왔고요. 김문수 장관은 나경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1위 후보가 오니까 다들 오신 거 아닙니까? 1위 후보가 오니까 역시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한테만 이렇게 모진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느냐. 잣대가 같으려면 같은 잣대로 들이며야 된다고 전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수근이는 하루빨리 엄마의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부전증으로 힘겨워하던 엄마가 의식을 잃던 날, 어린 수근이는 응급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수근이. 엄마를 간호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근이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영재로 인정받으며 중고등 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한 후 지금은 명문대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참고서도 없이 교육방송만으로 공부 중인 수근이지만 불평이나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꼭 엄마에게 대학 합격증을 안겨주고 싶다는 기특한 수근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제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크게 뛰어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8도에서 0도 분포로 평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약한 추위만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등 6도에서 12도로 낮에는 벅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추위가 좀 풀렸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만 좀 지나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강원도에는 눈이 1cm 미만,
정도 오겠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빙판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얼음 깨질 우려가 있어서 이 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전남 동부, 경상권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와 경북, 경남권 해안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또 동쪽 지역이 내일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 8도에서 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새벽 호남 지역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먼바다, 남해 먼바다 오늘까지 최대 3.5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한 끝장 토론 역제안에 최대한 빨리 하자며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3대3으로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20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오르거나 제자리인 현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개선됐지만 여가 시간과 삶의 만족도, 자살률 등은 악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갈등의 여파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지난해 합격자 2,727명의 18.7%에 불과한 5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025년 2월 24일)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양측에선 군인과 민간인 30만 명이 숨졌고 대규모 피난 사태로 우크라이나 인구 800만 명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전망과 그 파장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꼭 3년 되는 날인데요.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전쟁 발발 3주년이 된 바로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러우 전쟁의 종전 혹은 뭐 휴전이나 정전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데 어쨌든 그 종전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아닌 전쟁의 종결인 종전까지 모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험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제 질서, 세계 질서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그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동결 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의미냐면 러시아가 불법 침공해서 획득한 영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고 그 다음부터 국제법적으로 지켜온 영토 보존의 법칙이 훼손된다. 영토 보존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사실은 유엔을 창설하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근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지금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시계 바늘을 3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초기부터 국제전 성격을 띄었습니다. 미국 비롯한 나토가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이제 침공했고요. 서방과 러시아 민주 대 독재구도 설정됐고 구소련 당시에 세력권 뭐 논쟁도 소환이 되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유 뭐였습니까? 글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나토와의 관계,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가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 나토가 2008년 정상회의에서 가입 승인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뭐 전쟁의 원인을 이 나토의 동진, 특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에 뭐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두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건 명백한 러시아 푸틴의 침략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전쟁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서 인접 그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것은 영토 침탈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시작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영토 보전의 법칙에서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 가지 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다고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러시아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것이냐. 이 말씀은 나토가 그러면 러시아를 뭐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러시아가 느끼는 뭐 위기감이라든지 위협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행동, 그 전쟁을 시작한 것에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리한 전쟁, 참혹한 전쟁,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 사망한 거고 수백만 명 난민으로 다른 나라 떠돌고 있습니다. 자, 박원공 교수님께서는 우크라이나 3년 전쟁의 어떤 데이터 중에 어떤 점이 특히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데이터를 쭉 보면은 이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나타나서 상당히 그 비극적인 것, 가슴 아픈 내용들이죠. 네. 일단은 근데 또 하나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사상자가 났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추정을 하는 수치만 갖고도 말씀드린 전쟁의 비극은 보이고요. 헌팅턴 포스트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현재까지 그 전투 관련 총 사상자 수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환경과 토지 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13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지뢰와 기타 폭발물로 오염돼 있어서 이것은 매우 장기적인 환경과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비교적 확인되는 수치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내외 난민 발생이죠. 약 63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이랑 해외로 피난한 것이고요. 내부에서도 약 65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그 전쟁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가자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저희는 그냥 뉴스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참혹한 현실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이 전쟁 양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동맹이라는 이른바 가치 중심의 세계 질서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급 반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바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겠다 하고 이제 공언을 해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도 내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일종의 대선 공약으로 자기가 당선이 되면 24시간의 전쟁을 끝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당선된 후에는 뭐 6개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항 제1 중요한 그런 의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미국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지원 비용은 7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또 독특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5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해갖고 다들 이거 어떤 비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좀 의아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미국 국민들의 그 세금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전쟁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의 일종의 공약을 보면 힘을 통한 평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힘을 통해서 뭐 상대방을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정도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시하는 지역이 결국 인도 태평양 지역이고 그 의미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유럽과 중동 지역을 좀 정리하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보호와 지원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침략 정쟁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는 뭐 한국 전쟁, 우리 6.25 전쟁도 그랬고요.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현재 트럼프의 접근은 이런 권위주의 가치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자국 우선의 비용 문제와 전략적 이해에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맞죠. 자,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을 돈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특유의 어떤 그 대외 정책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될 수 있다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해 볼게요. 전쟁 끝내겠다면 첫 번째 행보가 이제 미러 직접 협상입니다.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그동안 유럽 방어 기본 틀이었던 나토 역시 배제됐습니다. 자, 트럼프와 푸틴이 직접 통하다 보니까 정작 우방과의 협의 절차나 뭐 이런 게 무시된 셈인데 앞으로 이게 향후 미국의 동맹 외교에 어떤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세요? 일단 미러가 먼저 만났으니까 이것은 첫 단추가 분명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된 것은 맞죠. 그러니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사실상 당사자인 유럽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첫 회담에서 러시아가 의제를 뭐 선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근데 미국이 유럽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말씀드린 사실상 당사자고 러시아로부터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고 뭐라 해도 유럽은 어쨌든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향후 재건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이 또 비용 역할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미러의 그런 회담에 참여하고 나서 사실은 유럽의 동맹국에게 전화를 다 했다라고 그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는데 여기서 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유럽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뭐 첫 걸음일 뿐이고 또 대러시아 제재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진행되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만 그 유럽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면은 뭐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은 미국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뭐 지나치게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최대 720조 원 이르는 재건지금 마련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재원은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채굴권 등으로 충당하고 미국이 기금 관리한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데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측은 아마
당장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마무리 짓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국경선은 어떻게 될지 또 재건 계획에 우크라이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아마 좀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좀 복잡한 내용이 돼버렸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미국이 지원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워낙 이 돈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지원하면서 무상 지원은 아니었고 향후 우크라이나가 이 비용을 지불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업가적 기질이 있으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빼고 요 이제 비용 문제로만 딱 붙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협정문 초안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광물이나 가스, 원유, 천연자원 심지어는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반을 미국에게 넘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뭐 설사 이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수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안보 공약을 확실히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목표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표였는데 이 초안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보 보장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얘기를 합니다. 왈츠 국가안보보장관도 얘기했고 스캇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경제안보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그 광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서로 연계되는 거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안보가 강화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크라이나 방어에 기여한 나라에만 재건 계획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의 기회가 있을 걸로 보세요. 글쎄 뭐 사실 한국도 기여를 했죠. 여러 가지 그 비군사적인 것 또 군사적인 것은 간접 지원 형태로 기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복잡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자신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기여한 나라에만 재건 계획 참여 기회를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럽에선 반발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비용을 전체로 놓고 따지면은 미국이 한 700억 불 그리고 유럽 전체가 나토가 한 1,200억 불 정도를 비용을 지불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건 비용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공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비용의 문제, 돈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재정 적자가 이미 큰데 이게 더 확대돼서 과연 재건 사업 여력이 있을 것이냐. 그 유럽이 만약에 거기서 비용을 댄다면 유럽 우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전쟁 후에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미수금도 발생하고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유럽 국가나 혹은 폴란드 유럽 국가이긴 합니다만 파트너로 해서 좀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되겠죠. 네.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유럽 국가의 파트너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다는 그 방안을 말씀하셨고요. 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주요 나라 정상들이 속속 미국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워싱턴 DC 찾았고요. 영국 스타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우방 정상들이 워싱턴에 가면은 트럼프 어떤 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할까요? 글쎄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나눈 정전협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조금 더 좁혀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우선 문제고요. 영토는 사실 좀 아쉽기는 하고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영토를 다시 우크라이나가 재점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동결 분쟁 같이 갈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또 얘기한 것은 자기가 나토 가입만 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나토 가입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요. 물론 러시아는 뭐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정상회의에서 나토 가입의 승인을 약속하는 선언문이 있는데 어려운 게 나토 회원국 중에도 반대가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헝가리 같은 국가는 뭐 좀 더 러시아에 친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토 회원국 모두 전체가 100% 동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안전 보장이 논의되는데 핵심은 일종의 평화 유지군 차원으로 완충 지역의 유럽 국가들이 파견되는 뭐 그거는 미국은 군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랑스, 독일은 조금 다른 입장이고요.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인도가 뭐 참여 의사를 밝혔더니 중국도 자신들도 뭐 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과연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옵니다. 마침 전쟁 3주년 앞두고 결의안을 둘러싸고도 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엔이 결의안에서 한 발 더 나간 실행 계획 같은 거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번 이 전쟁은 유엔 역할의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엔의 핵심 중에 핵심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이 구축된 것은 각국의 주권을 좀 제한하더라도 전쟁을 막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국가인데, 그중에 한 국가가 그 유엔의 기본적인 창설의 원인이 창설의 목표가 되는 것을 위반하면서 전쟁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엔 역할은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죠. 더군다나 이 트럼프 등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게, 유엔에서 안보리 쪽에서는 뭐 전혀 그 안들이 나올 수는 없고요. 뭐 러시아가 반대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회에서는 일종의 결의안, 뭐 러시아 규탄은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뭐 트럼프가 등장하더니 이 규탄 결의안도 사실상 규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을 다 빼고 또 미국 단독의 결의안들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유엔의 역할은 더 한계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그리고 종전 협상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당장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대규모 파병을 감행했었기 때문인데요.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북한이 상당히 챙겼을 거라 이제 관측을 저희가 하는데, 자, 전쟁이 끝나면은 북한이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의 이 문제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 심정이 전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하나 고무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핵을 가진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영토를 침탈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영토를 합병하는 수준까지 인정받는다. 그럼 북한이 2023년 12월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한국을 상대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이죠. 2월 8일 그들이 말하는 이 건군절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사시 한국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삼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을 점령하겠다는 목표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일정 수준 성공을 하면 여기에 고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안보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오히려 착잡함이 좀 더 클 수도 있다. 착잡함이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러시아의 모든 것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사실상 동맹 조약을 체결했죠. 푸틴이 순환공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뭐 그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다 확인이 되는데,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러우 전쟁 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태도는 북한을 불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시아를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러시아를 다시금 그 주요국 8개 G8이라고 불리는 그 회원국으로 초청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 최강경 대응을 외치는 북한과 거리를 두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간에
최대한 뭐 사실은 파병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북한의 그 노력이 일정 수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뭐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복잡할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이른바 신냉전을 선포하고 진영주의를 강조합니다. 이런 거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강조해서 북중러가 협력하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뭐 핵과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또 꿈이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뭐 미국이 끌어들인다면 저는 이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중국 견제도 생각을 한다. 뭐 전반적으로 김정은이 그렸던 그림과는 좀 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가 뭐 이제 협상을 하면서 다시 친밀한 관계에 돌아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거란 관측도 일부 나온다고 해요. 그동안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 가까워진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이걸 촉매제로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뭐 우리 트럼프 시기를 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네. 뭐 워낙 불확실성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또 많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다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이 분명히 맺어져 있고 미국과 네. 그리고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이라는 것은 뭐 핵을 빼고는 사실상 북한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이른바 한국 패싱론이죠. 혹시 소외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외하고 간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네.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패싱합니다. 동맹국 우호국가에 대해서 뭐 전혀 친절하게 사전사후에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지 않고 알리지 않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네네.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서 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나토 국가를 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구조적인 것이고 트럼프 사는 내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든 국가에 해당되고 특히 우리에게도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니까 근데 이런 것을 알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미일 우리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제 동북아에서 우리가 지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식 변형이 이제 있을 거를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패싱될 것처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취지신가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미일 협력은 그런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 틀에서 어떻게든지 네네. 트럼프를 우리가 묶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한미일 협력은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확인이 됐고 또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를 제외, 뭐 확실히 그 사람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미일 협력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이게 양자 관계보다 삼자 관계, 특히 한일 관계가 괜찮으니까 네. 그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을 좀 끌어올 수 있다라는 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일종의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의 대외 정책 기조를 미리 좀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뭐 중요한 것은 특히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 우호국한테 다 되는 도전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안보는 특히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핵 위협을 받고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 원칙을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트럼프가 앞으로 무슨 변칙을 갖고 나올지 모르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이고요. 두 네. 번째는 지난 1년 반간 한국과 미국이 발전시켜오는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 네. 이 제도화. 올 1년에도 그것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건드리지 않도록 한국은 어떻게든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네. 필요하면 일부 비용을 보존하는 형태를 하더라도 안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확장 억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대미 통상사절단이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만났습니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해야지 인센티브 줄 수 있다. 장관이 대통령 닮아가나 봐요. 이런 취지의 말을 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 구성됐던 대미 통상사절단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소 회장이 이끌고 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로 꾸려진 사절단이었는데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간으로 이제 지난 21일 오전 사절단과 만난 러트닉 장관이 한 40여 분간 이제 면담을 하면서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당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최소한 10억 달러.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최소 이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이상을 투자해야 미국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투자해야 돼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제 이 10억 달러였을까? 일단 이제 추정컨대 같은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각서 내용을 보면 1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패스트 트랙으로 환경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아마 이 내용 때문에 이제 10억 달러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이제 대미 투자를 할 거면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해라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도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 안에 착공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을 보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약속만 하고 시간 끄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다는 거고요. 정말 진행자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닮아가는 네, 그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상당히 일관된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까지 8년에 거쳐서 1,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을 미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I'm still hungry. 나 아직도 배고파. 계속 좀 더 투자해봐. 어디 좀 더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형국이고요. 그래요. 문제는 이런 압박이 최소 4년. 혹은 그 이상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측은 러트닉 장관과 이번 만남에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 좋은 결실은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좀 듣고 보면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그래요? 하는데요. 무슨 사실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간 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한국의 민간 경제 사절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달 5월 이렇게 쭉쭉 지금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이제 탄핵 정국으로 국가 수장 공백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계가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민감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라도 대미 통상 외교전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팔을 걷어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러트닉 장관은 원래 만나기로 했던 게 21일이 아니라 20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당일에 갑자기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이 이제 거듭해서 이제 항의도 하고 다시 만나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다가 사절단의 공식 일정이 끝난 21일에서야 갑자기 일정이 다시 잡힌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간도 굉장히 짧게 할애가 됐는데 일정이 바뀐 탓에 이 사절단의 상당수는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비행기 표가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참석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수의 인원만 결국에는 이제 면담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도 결국에는 이제 10억 달러 이제 이런 압박 할 거면 1년 이내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취재진을 최 회장이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이 최 회장은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다 거뒀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절단 내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 이거 70년 동맹을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볼멘소들이 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뭐 관세 인상, 보조금 폐지까지 뭐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 지금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 뭐 이번 한 번 만남으로 뭐 해법을 찾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당장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를 이제 종용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당장 뭐 투자를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측이 이제 앞으로 뭐 제시하는 인센티브라든지 미국과의 뭐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분야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네. 뭐 투자 규모와 시점, 분야들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따져가면서 이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측이 우리 사절단이 제시한 조선, 에너지, 뭐 원자력, AI,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딱 6개 분야를 뽑아서 갔는데 이 부분에서 협력하는 데서는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 위주로 앞으로 좀 다양한 협력과 좀 투자도 모색하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잃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닌 상당히 양국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 위주로 뭔가 협력 방안을 만들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 방안 딜을 많이 중시하니까 그 트럼프가 맞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네. 맞게 우리 이득을 이제 뽑아낼 수 있게 방금 뭐 70년 동맹을 어떻게 이렇게 홀대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박원곤 교수 방금 전화 연결한 박원곤 교수 얘기는 트럼프는 모든 동맹을 패싱한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최적의 어떤 그 국가 이익을 끌어내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조력 존엄사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조력이라는 건 이제 도와준다는 의미고 이제 네. 존엄사라는 건 우리가 안락사라고도 사실 이제 혼용해서 쓰는 말이죠. 근데 이 조력 존엄사라고 하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약물 주입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조력 존엄사가 불법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0여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응답자가 82%가 나왔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네.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41% 가장 많았고요. 그밖에도 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뭐 27%,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도 19%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본인이 만약에 말기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예.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냐 이걸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92% 정도가 그렇다. 나도 생각보다 연명으로를 많더라고요. 중단하고 90% 넘어요? 싶은 예. 의향이 있다. 그런 시기가 되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말기 환자도 안 됩니다. 딱 네. 임종기 환자라면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하에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뭐 혈압 상승제 투여 같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지금은 가능한데요. 물론 본인이 이제 미리 서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응답자들이 왜 그럼 이런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 주된 이유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 좀 발표한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떤 좀 시사점을 내놨냐면 이번 조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이제 좋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응답자들한테 좋은 죽음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좀 물어봤더니 네. 뭐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 내지는 가족이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 가족이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꼽았다고 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본인은 물론 누구나 통증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좀 이런 생각까지 누리게 이런 것들을 좀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웰다잉의 한 방식 얘기였고 다음 육아휴직 얘기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 해요. 네, 이 정도면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요즘 조직 안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수치로도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은 고용보험 수급자 수가 대략 25만 7천 명인데요. 이 중 31.6%, 약 4만 2천 명의 남성이 네. 육아휴직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30%를 넘어선 거 이번이 처음이고요.
2015년에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9년 사이에 지금 9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증가세는 이제 올해도 이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 들어 이제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합친 이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증가율을 봤더니 42.6%다. 그러면 사실 남성들의 이 증가세가 확연하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여성보다는 짧더라. 남성 같은 경우에는 7.6개월이었고요. 여성은 9.4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80%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세 때, 즉 이제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에 남성은 46.6%만 자녀가 영세일 때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네. 아이가 영세일 때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하는 그러니까,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남성이 하죠. 쓰는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짧게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남성 육아휴직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데 반면에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더 심각해졌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 여성의 네. 이제 경제활동 지속성을 다룬 3편의 연구 결과가 소개된 건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 약 37%포인트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예. 출산만으로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출산 후 12년까지도 그 출산 전 수준으로 이 취업을 할 확률이 회복이 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출산 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취업의 확률은 계속해서 낮아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확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출산 전에 반드시 이제 직업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소비 심리, 소비 트렌드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리부터 짚어볼게요.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어떻게 결정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좀 시장에서는 이제 인하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1월달에 사실상 이제 동결했던 이유가 사실 그 당시 이제 환율이 너무 높아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은 더 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는 동결을 했었고, 그나마 지금에서는 1월달보다는 이제 환율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네.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는 금리 인하를 이번에 이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이유로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이제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하방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쯤 단행할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이제 다들 금리 동결했을 때, 네. 동결 예상했을 때 저는 인하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이제는 환율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동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연도에 미국이 금리를 한 3번 정도 내린다라는 게 작년도의 시장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네네. 올해 들어와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준에서도 아마 내려도 6월에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연준을 보고서 사실상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이번에도 아마 동결을 해서 뭐 미국 연준의 분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측은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 생각이고, 왜냐하면 쉽게 만약에 우리가 한번 내렸다가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 또 요동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1.75% 포인트가 벌어지는데 이거 과연 또 우리 경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더 한번 쉬었다가 한번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뭐 전반적인 얘기는 지금 대부분 인하를 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시장에선 대체적으로 이번에 내일 인하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권혁준 평론가님은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자, 사실 우리만 내리면 금리 격차 커지고 환율 불안이 덩달아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1.5% 포인트 정도 환율이 좀 벌어져,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더 내린다, 그러면 금리 격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5% 포인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격차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돈은 항상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자본이 또 미국 쪽으로 더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가 나올 거고 원화 약세면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또 오르게 되는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지금 뭐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뭐 시그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럴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동결 분위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금의 경기를 본다 그러면 뭐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 지금 경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를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환율로 인한 이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쉬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일반 금융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궁금한 건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 예금금리 좀 변하겠지? 나에 유리하게 맞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기준금리가 내려도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잘 안 내려요. 그 왜 그런 건지 이번엔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얄밉죠. 아니 엄청나게 이득을 챙겼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뭐 40몇 조 원.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참 얄미워요. 근데 그런 뭐 먼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은행 한 시중은행 5곳에 대해서 이제는 좀 조사하겠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은행 한 20곳쯤에 가서 왜 금리가 안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왜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왜 대출금리를 안 내렸느냐 이걸 이제 모니터링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국이 나설 정도로 왜 그동안은 모니터링 안 했죠? 아니 그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 뻔히 다 꿰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 보고 나서 우리가 참 모니터링 해보겠다 이러면 저분들이 같이 움직이시나 이런 의심을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은행 입장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이미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그럼 은행들이 먼저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은행들이 먼저 대출 금리 내릴 텐데 아시겠지만 지난 9월부터 그 DSR,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가계대출 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담대 해주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 금융당국이 은행 쪽으로 가계대출 이거 좀 막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에는 금리 높여서 가상금리를 높여서 대출금리를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해주려고 했더니 총량 규제로 해서 가계대출 예를 들어서 주담대 해주지 말아놔 놓고선 이제 와서 이러냐. 자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랐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이 정부 그러니까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는 대출금리를 막기 위해서 총량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금리는요. 은행들이 정하는 기준금리 플러스 이제 가상금리 거기서 우대금리를 빼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출금리가 되는데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일단 은행들이 정한 또 시장금리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는 가상금리를 높였고 우대금리를 덜 주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대출금리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대출금리를 보거든요.
근데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담대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상반기에 아마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제는 점검에 들어가니까 아마 조만간 예, 가계 대출이라든지 이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은행들이 뭐 움직여 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얘기 조금 자세히 해봐고 지금부터는 소비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약속 장소나 이런데 뭐 여의도 식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정말 이게 와 소비가 많이 침체돼 있다 이런 거 정말 느끼거든요. 가게들도 옛날 같지 않고 길거리에 뭐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사람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줄었는지 이게 수치로도 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20일에 한국은행이 이제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했었는데요.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5.2로 나왔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1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면서 21년 이후에 6월 이후에 최대폭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100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직도 100을 넘지 못했다. 95.2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아직도 물론 뭐 상승을 하고 있으나 소비 심리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래도 이제는 악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물가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돈 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처분 가는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 만나 보면은요. 이게 물가만 오르고 내 지갑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리 지수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을 주거든요. 그렇죠. 생산자에서 물가가 높은데 이게 물건값이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제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사실 떨어져야 돼요. 예. 근데 아직도 사실상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뭐 소비자 물가에도 더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좀 생활 물가 이게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온갖 생활용품 싼 가격에 파는 D사 있죠. 세 글자 D사. 이 불황에도 이제 특수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마트들이 막 매장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D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 경쟁도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많이 가는 매장이죠. D사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사실상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가 정말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땡땡소 D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지금 2024년도 봤을 때 연매출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요? 계속적으로 이제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수가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아울렛에 정말로 뭐 두 번째로 넓은 매장이 바로 이 D사가 이제 어떤 추세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그래서 불량형 소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싼 매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이제 접점이 있습니까? 그럼 있죠. 이게 D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포피믹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케팅 전략 중에서 이제 P가 4개인데요. 뭐 가격 전략이라고 보통 프라이스 전략을 얘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돼 있고 가격이 6단계로 딱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균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 또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소비 트렌드가 가성비를 따지는 이런 소비 트렌드다 보니 이러한 전략을 잘 캐치해서 본인의 사업이라든지 본인의 장사하는 것에 적용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가격 전략도 있고 상품 전략도 그렇고 너무 많고요. 유통 전략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성비 중심의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식당 가보면 자영업이라든지 우리 소비 위축돼 있고 자영업 위기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 우리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보시기에 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과잉 경쟁도 있고요. 아마 제가 이제 항상 과잉
경쟁을 얘기할 때 준비되지 않는 창업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퇴 세대 분들이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고 창업을 시작하세요. 대부분 이제는 프랜차이즈업을 먼저 시도를 하시는데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됩니다. 뭐 예컨대 치킨이라든지. 맞습니다. 제가 만나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제발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치킨업을 했는데 옆에서 또 프랜차이즈 또 치킨이 있고 또 커피숍이 있고 이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잉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남들도 또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되지가 않는 창업이 너무 많고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두 번째는 뭐 거시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내수 부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상승도 있겠고 무엇보다 임대료 고정비가 너무 부담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원인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해법도 우리가 얘기해야 될 텐데 이른바 손해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여는 예비 폐업자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영업이 이제 간단치 않은데 성공하기가. 그렇다면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 자영업이 살 길 어떤 길입니까? 저는 좀 제도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도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는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을 하다가 이제 폐업을 한다 아니면 예비 폐업자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희망 리턴 패키지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변한 게 있습니다. 이게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재취업 지원도 들어가는데 폐업하신 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니면 예비 폐업자도 받는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가 연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당을 받아요. 내가 만약에 폐업을 하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수당도 나오지만은 이 국치라고 얘기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서 나오는 수당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폐업자다라고 본다 그러면 꼭 희망 리턴 패키지를 알아보시고 거기에서 구직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국민 취업 제도도 활용하시면은 내가 뭐 고용보험에서 이제는 실업급여 받듯이 사실상 내가 또 이런 어떤 수당도 월 수당도 나오기 있다니까 이거를 좀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에서 좀 정보가 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까지도 잘 챙겨 보시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